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블로거 IM비터 임명도입니다. 더 IM비터는 월 1회 사회 현안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그중에서 임금 피크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더 IM비터에서 특별하게 부산지하철 노조 위원장과 서울대병원 분회장을 모신 이유는 지방공사 공단 142곳 중 임금 피크제를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자 강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임금 피크제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정부의 말,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금 피크제 토론을 위해서 부산지하철 노조 이의용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장 박경득 분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가 임금 피크제 토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담당 공무원을 모시고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분께서 나오시지 않겠다고 해갖고 저희가 왜 안 나오시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선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네. 지금 안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데요? 네. 예. 어떤 부분이? 네. 자체가 지금 우리 공공기관 중앙 같은 경우 지금 93%가 지금 완료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네. 또 다툼이 있는 사업장이 도입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업장이 있긴 하지만 네. 기재부 자료는 지금 90% 넘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미 이 사업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공기관도 보면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아마 갈등이 있어서 조정 신청까지 내고 네.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토론 우리 정부 정책을 가서 옳고 그러니 이런 토론의 장으로 가기는 아직은 이미 완료되는데 임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녹취 나가신 분이 조영선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과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공공노조 관련된 일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요? 이 위원장님이 좀 무서워서 안 나오셨나? 글쎄요. 저는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네. 무서운 사람 아닌데 왜 안 나왔을까요? 네. 오늘 고용노동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 노동부를 오전에 갔다 왔었는데 아마 이분도 면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임금 피크제를 토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유감스럽네요. 한 번도 사실 임금 피크제가 정말 고용을 창출하는지 다른 노동자들 대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아닌지 이런 거 한 번도 토론을 못했고 저희도 병원 측에 계속 요청했지만 교섭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토론을 피하는 게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임금 피크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웬만한 보통 사람들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은 뭐고 노조의 입장은 뭐고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사실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갖고 모시려고 그랬는데 뭐 93% 완료됐으니까 뭐 굳이 나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임금 피크제 하는데 사실 그 일반 사람들 잘 모르고 요새 이제 기재 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은 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계속 홍보 동영상이 나와요. 인터넷도 그렇고 기재부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임금 피크제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동영상 좀 보고 얘기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일자리는 더 많아지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 임금도 올라가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에겐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이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내 일자리를 찾고 싶은 청년,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장년, 모두 함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이제 임금 피크제가 만들어갑니다.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는 왜 필요할까요? 근로자는 해고 걱정 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절감된 인건비로 부담 없이 채용을 늘리고, 늘어난 일자리만큼 청년 고용도 높아져 상생 고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금 피크제로 인해 퇴직자는 60%나 줄고 청년 고용은 16%나 더 많았다는 사실. 그래서 정부는 임금 피크제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기업이 정년을 보장하고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후 정년을 연장하면서 신규로 청년들을 채용하면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년 일자리는 이어주고 청년 일자리는 열어주는 임금 피크제.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임금 피크제는 원래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고령자 고용 촉진법 때문에 시행이 되는 그 제도입니다. 저희는 이미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정년이 58세였고 그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정년이 일어나는 대신 임금 체계를 좀 변경해라라는 것이 그 법의 취지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이미 정년 60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금 삭감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저희 노조는 올해 보통 노동자업들이 1년에 한 번씩 단체 교섭들, 임금을 어떻게 하고 근로조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결정하는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올해 7월 달에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이 7월 달에 나왔고 10월 달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노동자업이 보통 단체 교섭을 준비하는 데만 3개월, 실제로 교섭을 하는 데는 3개월, 한 최소 6개월 정도를 소요해야지만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노사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7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하라니까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7월 달에 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난 사업장에는 정부가 기업에는 1,080만 원인가 상생고용 지원금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년 60세이기 때문에 정년이 사실상 이제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인데, 그 58세 사업장은 정년 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생고용 지원금도 나가지만 저희는 그런 지원금 제도도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해당되는 노사 간의 대화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보고 무조건 해라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7월 달에 임금 교섭이나 여러 가지 네. 이제 노조랑 사측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규칙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인데, 네. 7월 달에 내려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임금 피크제를 강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 졸속 행정 내지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좀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로 좀 들리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지금 뭐 서울대병원 박경덕 부회장님도 느끼시기에 이게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충분한 토론이나 설득 작업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부산 지하철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사용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법도 하면서 뭐 노동조합에게는 법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7월에 이제 노사 합의를 했고 저희는 올해 5월에 했거든요. 올해 5월에 이제 파업을 통해서 노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 사측이 임금 피크제를 요구를 했어요. 58세, 그러니까 59세, 60세 얼마씩 깎자. 그렇게 하다가 사용자가 먼저 철회를 했죠. 임금 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다 요구를 했다가 좀 과한 것 같다. 우리가 이 요구안은 철회하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이제 1년이니까 내년 5월까지인데 유효기간 내에 기합의한 내용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게 평화 의무가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위반을 했어요. 평화 의무를. 위반을 하면서 사실은 노사 교섭 대상 자체도 안 됩니다. 이 평화 의무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 안에 또 인피제를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유효기간 안에 한번 다뤘던 안건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불법 강행해놓고 사실 노동조합도 교섭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임금 피크제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교섭 테이블에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용자는 교섭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뭐 고용노동부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설득이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그 노사 모두가 좋은 제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 따라와. 그런데 그 따라오라는 것조차 처음에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게 규칙이나 합의된 것을 다 파기할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은 청년 일자리 뭐 28,000개가 막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이 영상을 잠깐 보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중에서도 항상 청년 일자리를 외치시면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엄청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이우영 위원장께서 볼 때는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엄청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금 피크제는 채용돼야 될 인원이 공공기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되는 인원밖에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한 임금 피크제는 미리 퇴직을 시켜서 내년에 퇴직할 사람을 미리 뽑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5년간 채용해야 될 인원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5년 그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마지막에 채용됐던 인원들이 미리 다 채용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러니까 5년 뒤에 졸업하는 취업생들은 오히려 취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만 청년들이 많이 채용됐다는 것을 과대 포장해서 광고하기 위한 총선 대비용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께서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일자리 자체가 임금 피크제가 사실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부산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 뭐 2016년 퇴직 인원이 이제 61명이고 신규 채용이 72명인데 2017년 보니까 16명밖에 신규 채용이 없어요. 그리고 2020년 되면 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청원 그 정해진 인원수를 가지고 서로가 뭐 그러니까 뺐다 넣었다 그거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이 위원장께서는 올해만 버티면 된다. 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총선 때 가장 그 솔깃한 게 이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니까는. 김무성 대표가 그 노동계약과 관련해서 네. 600만 표를 잃더라도 해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특히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어쨌든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볼 땐 좋은 일자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에 대한 그 취업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더더욱 좀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대병원에서 임금피크제 노조에서 그 투표로 부결됐죠. 예, 부결됐죠. 그런데 강제로 도입을 확정해갖고 지금 밀고 나가고 노조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교섭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핵심이 그러니까 고임금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병원 그런 안이 아니에요. 정말 서울대병원 안에 최저임금부터 3, 4억 연봉까지 있는데 그 고임금자들의 연봉을 깎을 수 있냐? 고임금자는 임금 피크제 제외예요. 그리고 신규 일자리는 만들 수 있느냐? 신규 일자리라는 게 서울대병원이 연간 700명 정도를 뽑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임금 피크제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13군데 국립대병원 다 합쳐서 이것도 이제 한 5년간이에요. 이후에는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고 연간 71명, 70명. 2014년도에 지금 70명이라는 건 전국 국립대병원 13군데 다 합쳐서 작년 한 해만 전국 국립대병원이 4,100여 명을 채용을 해요. 그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2,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뽑고 2,000명은 정규직인데 왜 뽑겠어요? 나가거든요. 금방 그만둡니다. 이 문제를 고용을 이제 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비정규직을 뽑지 않고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고임금 연봉자들을 진짜 깎아야 된다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제시한 그리고 기재부에서 제시한 임금 피크 제안이 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교섭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동조합이 오히려 그러면 고임금 연봉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자.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진짜 1년에 700명 서울대병원 뽑는데 비정규직이 400명이 넘어요. 이거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보자. 좀 해보자. 라고 하면 병원은 우린 그거 할 생각이 아닌데 그래서 아예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사기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최소한 그래도 700명 정도는 이나 뭐 채용할 줄 알았던 70명 여기는 뭐 해봤자 뭐 2020년 0명 그 내년엔 16명 아니 지금 부산 지하철 노조처럼 이렇게 대규모 공사 서울대 병원이나 국립병원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은 데서도 이 정도 신규 채용만 일어난다면은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그 수치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사실 청년고용특별법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3%의 정원을 청년을 할당해서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공시도 하고 한다는데 공공기관들이 전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법이 대응되어 있지만 그 인원을 채용할 돈을 해당 공공기관에 내려줘야 되는데 기재부나 이런 데서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 주니까 실제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정원의 3%이기 때문에 그것이 3년 동안 되는 한시적 특별법이거든요. 그것만 되더라도 실제로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법들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저희도 뭔지 사실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고용 촉진법을 하면은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청년이 채용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오히려 더 적은 임금 피크제를 한다. 정말 이상해집니다. 이게 수치랑 논리상으로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담당자가 와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참 다음번이라도 어떻게 좀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해서 이걸 좀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는데 왜 청년고용 촉진법을 안 하고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는지 쭉 좀 대답을 좀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서울대병원의 성과연봉제 있죠. 지금 성과연봉제를 이제 뭐 제도를 통해서 막 뭐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는데 성과연봉제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성과연봉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직원들 성과연봉제는 병원이 올해 초에 뭐 1단계
방만경의 정상화에 붙여서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20일간의 파업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예. 의사 성과급제는 뭐 역사가 깊죠. 10년 이상 돼 있습니다. 의사들이 실제 자기가 본 환자 수, 처치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 수술이나 뭐 검사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따라서 이제 배당받는 그런 의사 차등 성과급제를 서울대병원이 아마 국내에서 제일 먼저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폐가 많이 있죠. 그 로봇 수술 한 건 할 때마다 성과급을 준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부회장님한테. 로봇 수술 활성화 수당이라는 게 그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짜리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이 뭐 수천만 원이죠. 예, 수술 자체가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수술들이고 같은 수술을 로봇이 아니라 그냥 의사가 직접 이제 개복해서 하는 수술을 하면 뭐 반 이하로 수술비가 떨어지는데 이 로봇 수술을 하는 이제 로봇을 산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원가를 다 뽑으려면 이 수술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너무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로봇 수술 활성화 수당이라고 만들고 로봇 수술 한 건당 이제 얼마씩 수당을 배당하겠다. 특히 이게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립 보라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라매 병원은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이제 저소득 그렇죠. 서울시 저소득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소득 환자들이 1,000만짜리 수술, 300만 원짜리 수술 2개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수술이 없는 거죠. 기계는 샀는데 막 다빈치 같은 기계 거의 30억이에요. 30억.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연간 100억이 좀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0억짜리 기계를 샀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활성화 수당을 만들었던 거죠. 그 장비를 꼭 필요했던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이제 반대죠. 그런 장비를 저소득층 환자의 이제 의료질을 높인다고 그걸 사는 게 맞느냐. 사실 수요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건 이제 민간 병원이나 아니 뭐 진짜 대학병원급에서 필요한 거지. 것이지 2차 병원에서 로봇 수술까지 저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대한민국에 그런 고가 장비가 과잉 공급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뭐 메르스 사태 때도 나왔지만은 지금 제가 서울대 병원의 어떤 보람병원의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공공 의료라는 부분이 이제 정말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시스템은 아직까지 좀 문제가 많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임금 피크제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힘들고 돈은 적게 버니까는 이게 퇴사하는 분들이 많고 그럼 사실 이제 의료의 질은 어차피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병원 측에 얘기는 해보셨나요?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병원 측하고 교섭을 하면 의료 공공성이 굉장히 큰 한 부분입니다. 임금 근로조건하고 똑같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공공의료기관이 또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저희도 다시 느꼈고 국민들도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진주의료원 폐원 이후에 진주의료원 폐원 당시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 근처에 이제 삼성병원 의료원도 있고 다른 민간 의료기관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주의료원이 필요 없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고 그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메르스 사태 되고 나서 첫 환자가 삼성의료원 정말 빅5 안에서도 이제 잘한다고 하는 병원이었는데 대책이 없죠. 그리고 그 발생 이후에 삼성의료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안 받았어요. 거점 병원이 아니에요. 이 전염병,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국립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메르스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런 감염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받아도 돈이 안 됩니다. 메르스 환자를 위해서는 음압 장비, 그리고 그런 음압 병동, 그리고 의료진도 다른 환자보다 많이 필요하고 받을수록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시설조차 갖추고 싶지 않고 환자가 생겨도 사실 정부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받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안 받는다 하면 끝인 거고 지정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국가적인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되는데 공공의료기관이 평소에 그런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적 지원도 있어야 되고 공공의료기관이 그 지역에서 다른 민간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요구되는 것은 그냥 돈 잘 벌어서 의사들 성과급 주고 직원들도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성과연봉제 하라 이런 건데 그러면 병원들이 그런 메르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국민의 요구는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한테 돈 벌어서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하는 거고. 공공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것을 무시하고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이 성과연봉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경쟁에서 더 위에 서기 위해서 그런 과도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익이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익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공성,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강남 그 역에서 진짜 그 사고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공공성이라는 거는 안전과 보건이나 어떤 복지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면 안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성과급, 그 다음에 뭐 임금 피크제를 통한 뭐 직원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중에 분명히 숙련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이 있고 후배를 좀 키워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도 나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새누리당이 지금 파견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노조나 이런데 사내 하청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게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 정당의 국회의원께서 이 그 정부가 추진했던 그 5대 계약법과 관련해서 15조짜리 자본에 대한 선물이다 이런 표현도 적었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그 여기에 보면 6,700만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은 또 다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웬만한 공공기관들에 있는 데는 다 파견 가능하겠죠. 그럼 의사도 다른 병원에서 파견할 수 있고 간호사도 다른 병원에서 파견할 수 있고, 그 파견이 된다면 본인이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면 뭐 여기에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자기가 만지던 방송 장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가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이의용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파견법이 실행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수술이나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이제 파견 나갔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공공의료 노조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아주 심각하죠. 파견법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저희는 이게 설마 될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되면 저희 사업장 내에서는 이제 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다 파견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파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근로조건 등등이 다 있겠지만 이 사업장의 이 업무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뭐 서울대병원은 청소 노동자도 사실은 다 정규직이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파견 용역 하청으로 바뀌면서 병원장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서울대병원 같이 이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과 근로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 공공성에 대한 요구를 해마다 하고, 이제 국립대병원이 수익으로 가는 걸 반대하고 그런 파업도 하고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도 하는데, 이제는 이 파견 노동자로 돼버리면 병원의 운영이나 병원이 이제 진짜 환자에 대한 양심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 노동자들의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파견 업체 직원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맨파워 회사 직원이고 병원에 파견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인력업체 직원인데 서울대병원에게 또는 서울대병원장에게 이게 이제 의료 공공성을 지키면서 환자를 위해 운영돼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파견업체 사장하고 교섭을 해야 되고 서울대병원 직원이 아니게 되는 거라서, 특히 공공의료기관에 그러면 핵심적인 그런 노동자들이 다 주인 아니게 돼버리면 누가 이 공공기관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사장, 원장, 사실 원장이 이제 3년짜리 임기예요. 근데 임기 동안에 뭔가 본인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업적들을 많이 하지만 이게 연속선상에 있지 못하고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노동조합하고 싸워봤다가 그냥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운 그런 플랜도 짜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은 거의 10년,
15년 동안 이제 같은 요구, 공공성 요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데 파견이 되고 나면 의료의 질도 물론 떨어지고 이제 공공기관을 누가 지킬 수 있을 건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료기관에 뭡니까 마취하는 분들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마취하는 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한 번씩 뉴스에 나기도 하고. 민간은 완전히 그렇죠. 뜨내기로 일을 하고 마취과 있죠. 의사가 이제 그렇죠. 그 마취과 의사가 그러면 이제 고용을 계속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한 사람이 한 10몇 병원 이렇게 뭐 그때 수술할 때만 책임이 없어지는 그럴 때 거죠. 사고가 나면 병원이 책임지지 않고 그 마취한 사람한테 책임지라 할 텐데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 부담이 높은 거죠. 결과적으로 최근에도 의료 분쟁이 많지만 고 신해철 가수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의사가 아니고 만약에 파견 나온 의사가 있다면 병원은 책임지지 않고 물론 의사가 잘못했으니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파견법이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자본들 흔히 회사나 경영진들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실수를 덮을 수도 있고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지난 지하철 사고들 보면은 이 책임 소재의 논란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이제 비슷한 사안인데 지금 보통 이제 공공기관의 장들이 이제 내려오면은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영 그 성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자기들이 그 적자폭 줄인 만큼의 어떤 성과급을 또 갖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지하철 노조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도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일단은 뭐 지하철은 그 원가 대비 그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 그 부산 지하철의 경우에 수송 원가가 1인당 한 1,800원, 1,700원, 한 1,800원 가까이 됩니다. 실제 요금은 1,100원, 1,200원인데 그럼 항상 700원 정도가 계속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저희 임금이 높아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요금을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대로 받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리고 우리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있어서 무임 승차가 연간 700억,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이 다 합쳐지면 사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공공 의료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저희가 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1,100원의 적당한 요금을 타고 가기를 원하지만은 마이너스 폭이 700원, 800원 되고 그래서 2,000원 올리면 또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금 밀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하나씩만 좀 짚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예, 저희가 아무래도 노동조합에 있다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도 뭐 다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미국 대통령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미국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든 사회인가 오히려 반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는 노조에라도 가입해서 너의 권리를 찾으라 한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 사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 87년 투쟁 이후 노동자들이 싸워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노조들이 끊임없이 그 권익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들 지키려는 노력대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민주노총도 바깥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규직만 있는지 아지만 실제로 60만 조합원 중에 20만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이러한 성과연봉제나 지역규칙의 쉬운 그 변경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실상 노동조합이 무력화됩니다. 노조가 있어서 현재 좋은 근로조건을 막을 수가 있는데 노동조합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조가 없어진다면 지역규칙을 더 안 좋게 바꾸는 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더 하락할 것이고 기업주는 더 원하는 만큼 빨리 해고시키고 재취업시키고 더 악랄하게 일을 더 많이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노조가 있어야 될 명분들이 점점 없어지게 될 거고 지난 11월 14일 같은 우리 민주노총의 집회 같은 건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겠죠. 아마도 박근혜 정부와 지금 자본들이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임금 인상도 협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조에 관련된 규약과 그다음에 이제 노동 권리를 또 보장해 줘야 되니까는 짜증 나겠죠.
어쨌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뭔지 그거를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정부가 국가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다 대행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기업과 재벌들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고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행복해지는가. 이제 기업과 원래 저희는 이제 노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라 저는 이 자본주의에 반대를 하지만 그들이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보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현 제도를 문제없이 유지하고 싶다면 진짜 그게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국가가 아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5년 동안 뭐 임금 피크제로 청년 고용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그 해에는 정말 고용 절벽보다 더한 아무도 취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난 모르겠다. 일단 내가 임기 동안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이 당장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 이건 진짜 국가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당장 이 노동조합 저희 서울대병원 분해라는 작은 분해만 하더라도 1년짜리 이제 뭐 임단협 목표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노동자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국가가 정부가 그 다음은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면 이건 정말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보수,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불행 때문에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정권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노동개혁을 해야만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다.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그 노동개혁의 가장 그 비논리적인 부분을 하나씩 이제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 헬 조선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한국을 떠나서 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북유럽에 이민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 나라들은 대체로 다 노동조합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들이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그 노조가 없다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그 자본의 수익이 제대로 분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 미국이 오바마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다 노조에 가입해서 임금 인상 투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임금은 올라갈 거고, 그럼 현재 150만 원에 뭐 1000만 명의 비정규직들이 소비하는 수준보다 300만 원이 된다면 소비 수준이 2배로 늘어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이 기업의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하는 내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더 좋은 게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인턴을 더 많이 뽑고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더 낮추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의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나가면 우리 내수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기업들을 사실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정치 블로거니까 하다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오늘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가요. 왜냐면은 정규직은 사실 투표를 뭐 그날 빠진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아르바이트생이 나 투표한다고 빠지게 되면은 당장에 싫어하죠. 그리고 또 투표 시간도 그래서 자꾸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투표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왜 나한테 자꾸 투표 안 왔다고, 청년들 문제라고, 정치에 관심 없다고 자꾸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우리 박형두 부회장은 또 어떤 그 부분이 그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에서 가장 비논리적이라고 좀 보시고 있는지요? 일단 내용적으로 솔직하게 공개를 안 해요, 국민들한테. 오늘 아주 이제 작은 사례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과에서 안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적용이 되고 왜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한다라는 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합니다. 많은 광고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로 대기업 광석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된다, 이미지로는 주지만 실제 내용은 얘기를 안 하죠. 그게 저는 정부가 솔직히 말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자기들 스스로는 인정 안 할 겁니다. 물론 안 좋은 부분 알 건데 당장의 정치적 인기나 아니면 기업의 민원 해결, 이거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하면 아까 뭐 일자리가 나오느냐? 일자리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고를 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안 나와요? 일반 해고 저성과자를 해고하면 또 뽑아야 되거든요. 정규직 해고하면 비정규직 뽑아야 돼요. 일자리는 계속 나오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다 비정규직 일자리, 시간제 정규직 들어가면 금방 잘리고 이런 세상이 오기를 과연 진짜 정부가 바라는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걸 모르는가?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게 뭐 기업 때문도 있고 이제 노동조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이유. 물론 이게 나중에 가서 나쁘지만 당장은 노동조합을 깨야 되고 그래야 이제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좀 어떻게 좀 억누르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결과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이 요구를 내고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사실을 까발리고 이런 것들이 일단 싫다 하는 그 박근혜 정부의 그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 그런 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두 분 이제 다 임금 피크제 관련돼서 이제 노조 그 부회장님이나 위원장이니까는 많은 자료를 좀 했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 고용노동부나 기재부 사람이랑 좀 그 뭐 토론이나 그 뭐 설명 좀 들으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님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섭이 끝나고 7월달에서 10월달에 하라고 나서 노사간에 이제 교섭도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논의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10월달 정도 되니까 많은 아직 그때 노조가 도입이 안 되니까 공공기관 그 정부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10월달까지 도입을 하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깎겠다. 11월달까지 도입 안 하면 뭐 4분의 3.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반을 깎겠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10월달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을 또 까고 11월달까지 하면 반을 까고 올해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 동결시키겠다 하니까 다 사실 이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노조들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노조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그 해당 조합원들이 돈을 못 받게 만들어서 손해보게 만든다는 그런 볼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줌으로써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라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거죠. 애당초 고령제 고용촉진법, 고용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라고 되어 있지 안 하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무조건 박근혜 정부가 원하니 임금 피크제를 해당 사업장에 도입해라. 이런 식으로만 올해 추진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임금 아까는 뭐 93% 이제 완료된 시점에서 그거 얘기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다 대화 속에서 해결되는 근데 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는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임금 피크제가 다 그 서로 노사 합의하에 잘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지금 이 그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주장한 93%가 페널티 때문에 많은 그 기관에서 임금 피크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은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이 못 들었고. 실제로 정부가 이제 그 청년 고용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뭐 말씀대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이명박 정부 때 4대 강화인데 22조 넣고 뭐 자원외교에 수십 조를 부었다니 아마도 국가 재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공노동자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임금 인상률을 강제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임금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과연 우리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해보자. 우리가 너희들이 임금 피크제 관련 없이 그 예산이 필요하니 너희들 뭐 우리 지금 청년들 가고 싶은 직장이니까 올해 임금 좀 적당한 수준에서 올리고 뭐 3% 올리지 말고 1% 올리고 나머지 2%는 정말로 노사 간에 그 노동자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써줄 수 없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화가 제안이 됐다면 우리 공공노동자들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동조합이 그 최근에 그 통상임금 소송들 공공기관들이 많이 합니다. 통상임금이 그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소송을 많이 하는데 그 판결이 대체로 많은 부분이 이겨가고 있습니다. 돈이 큽니다. 매년 소요되는 돈이. 저희 노조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2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노조의 많은 간부들과 저희가 1년에 넘는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220억 원을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말한 대로 원래 통상임금의 그 요점대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우리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시간의 수당이 올라갔지만 더 줄이고 그 재원으로 일자리를 더 채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사한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저희 공사의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려줄 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은 안 주고
사람도 안 뽑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노조가 자기가 받을 돈 그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그 뭐 100만 원을 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네. 난 이 수당에서 50만 원을 띄어서 네. 모아갖고 네. 신규 채용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더 환영을 해주고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총원은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인 거죠. 공공노동자들한테 올해 임금 동결하겠다면 총선 때 표가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임금을 올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 몇 되지 않는 퇴직 예정자들의 돈을 줄여서 젊은이들을 채용하는 아주 나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인 거죠. 사실은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 정부가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까 박형덕 부회장님 얘기하신 것대로 솔직하게 국가 재정 상태를 논의할 수 있는 노정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노동자들도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게도 100조 원이 넘는 가까이 된다는 사내 유보금이 있다면 노동자들도 이렇게 결정하고 제게도 그 사내 유보금도 내고 국가도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청년들과 같이 해보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아까 제가 통상임금 220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5년 동안에 신규 채용 인력과 관계된 임금 피크제 예산은 꼭 다 해서 2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그렇게 일자리 했는데 25억이고 여기는 알아서 스스로 우리가 하겠다는 200억이 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지하철 노조, 부산 지하철 노조 같은 건 이런 그 좀 움직임이 있으니까는 총원만 늘리면 될 것 같고 많이 안 해주겠죠. 그런데 또 이제 서울대병원 분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처음부터 임금 피크제를 투표로 거부했는데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위에서 지금 자꾸 뭔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데 민간에는 강제할 수 없으니까 공공기관에는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내리는데 뭘 하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와 공공기관과의 지금 관계인데 법을 뛰어넘어요. 아주. 위법을 떠나서 위헌까지, 위헌 요소까지 있는. 위헌 요소까지 있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이제 이게 불이익 변경이니까 그 찬반을 묻는 투표를 7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관리자들이 진짜 반대면 투표해서 반대를 찍어라. 이건 자기 의사대로 가는 거니까 투표를 했죠. 결과가 이제 7일 이후에 나왔는데 대상자 6,045명 중에 28%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직자들한테도 이제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부결이다, 부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병원장님도 투표 기간 중에 투표 좀 많이 하세요. 투표가 안 되면 부결 나면 재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투표 끝나고 이틀 뒤에 이제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회 안건도 이거밖에 없어요. 임금 피크제 상정을 한 거죠. 투표를 했는데 과반 동의가 안 됐다. 근데 이걸 좀 통과시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더니 그냥 그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무슨 4.45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 노조들이 모여갖고 투표를 해갖고 정당하게 부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이사회에서 그걸 또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병원장님 이제 직원에게 드리는 글이 딱 또 인트라넷에 떴죠. 뭐라고 하시냐면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했기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취약규칙 변경 요건이 근로자 과반인데 투표가 거의 50% 정도 투표를 했죠. 투표자의 과반, 50%가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7%, 50% 안에서 그러니까 27, 28%니까 과반이 넘었죠. 그래서 간다. 이건 이게 어떤 논리? 그러니까 100명에서 100명 중에 100명 중에 51명이 투표를 했는데 26명이 찬성했다. 그래서 간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것들 아까 제가 좀 얘기 드렸는데 정년이 60세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 한국 사회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세고 실제로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정부는 지금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년 60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페널티를 줄지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강제로 해라고 하고 페널티를 준다고 성과급을 깎겠다고 하면서 정년을 60세까지 채우지 않는 사업장들한테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희망퇴직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퇴직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도에 정부가 5대 입법이 하면 명퇴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못 받을 거다. 왜 저승가적으로 낙인 찍혀서 나갈 거니까. 이런 말까지 하고 아이고 올해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도 안 바뀌었지만 정부는 이미 구조조정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게 만들고 또 실제로 그 지금 일반해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경영상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말고는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빼거나 이상한 데로 발령 내거나 간호사인데 청소하는 업무를 보낸다거나 뭐 이상한 업무를 보내 도저히 수치심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 업무를 주지 않거나 그런데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만든다고 하니까 모 의원도 그런 말 했잖아요. 헌법에 유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년 60세까지 한다 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김기춘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다 한 자리씩 하다가 60세, 70세인데도 김기춘 그렇죠. 그 실장님께서는 70 넘어서도 우리 그렇죠. 그 정무직 공무원을 했는데 과연 나이가 들어서 업무가 떨어진다는 논리가 어디게 나왔는지. 그럼 60세 넘는 분들은 공직에 출마하시면 안 되죠. 예. 왜 58세에서 60세 사람들이 업무 저성과이기 때문에 임금을 작게 줘야 되는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도 많이 그러니까 청년을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들도 이제 58세 이상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좋네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참 실제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정년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나이에 의해서 사실상 이것은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60살과 61살의 노동력을 누가 감히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연금 수급 연령까지 일하다가 연금을 받으면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이제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년을 오히려 강제하고 그렇게 강제하면서도 실제로 기업에게는 60살까지 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뭐 그런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나이가 60이 넘어도 다 하시죠. 그분들은 정년퇴직도 없으시잖아요. 좀 박근혜 정부에 역행하는 국회네요. 그리고 정무직이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이제 장관들도 58세 이상은 못하게 만들어요. 그분들도 빨리빨리 나가야죠. 공무원 정년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그렇죠. 공무원인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적용받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휙 갔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다루기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임금 피크제만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노조 뭐 그 전에 엄청나게 노동운동 하신 분들은 아니고 제가 이게 다 이렇게 뒤져서 해봤더니 정말 평범한 분들이 이제 노조위원장 분회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내가 이 노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그 노동 그 시장이라는 거를 알았다는 그런 느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도 분회장님. 저도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는 뭐 좌충우돌 잘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숙련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국가가 국립대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민간 영역에 맡겨놓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국가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노동자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국가의 역할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가 맞아요. 그리고 다 민간도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숙련이 쌓이면서 이제 공공성에 대한 개념도 갖게 되고 사실 정부보다도 오히려 그 공공성에 대한 그런 이제 책임감 그리고 양심이 오히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환자를 위해서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일을 해야지라는 걸 갖게 됐을 때 이제 정부 정책은 반대가 되는 게 나와요. 이제 후배들도 이제 그런 길을 걷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비정규직이 지금 또 2년에서 4년 비정규직 2년마다 이제 2년 이후에 정규직 무계약직 해주라는 지침인데 실제로는 2년마다 자르죠. 지금 서울대병원에 숙련된 노동자가 이제 모자랍니다. 비정규직이 이제 한 700명이 넘어가고 그중 무계약직 못된 노동자들도 많아서
직원들은 오히려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성 필요 없다. 돈 벌어라. 그리고 비정규직 악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고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사실 국가가 고용을 보장해야 되는데 고용은 보장하지 않고 강제가 아니면서 해고는 가능하게 해줘. 해고는 보장하되 고용은 보장하지 않는. 그거는 보장. 네. 예. 고용은 강제하지. 뭐 법에 있잖아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에 이제 국가는 직원이 일할 권리를, 아니 국민들이 일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건 보장하지 않대. 이제 해고, 기업의 해고는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가면서 진짜 그 헬조선이란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알게 된 거는 모르지 않는다. 그들도 모르지 않는다. 뭐가 옳은 방향이라는 걸 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기업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권 유지 등등을 위해서 국민을 속여가면서 자기들은 사실은 알면서 국민을 속여가면서 간다는 걸 이제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자괴감이 들고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 이제 싸움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이호영 위원장님. 뭐 제일 힘든 거 다 아실 텐데요. 뭐 노조 운동하니까 뭐 바로 빨갱이 되는 거죠. 뭐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는 그냥 뭐 방금 얘기 드렸지만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열심히 하고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뭐 10만 명 성명을 봐서 지하철이 위험하니까 지하철이 원래 4, 9년 안에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하철이 오래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차를 뭐 이제 고쳤을 거를 새 차로 바꾸는 운동을 한다든가 그 성과를 내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노조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참 노조운동하면서 좀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정책 중에 크게 용역을 주고 있는 게 하나가 그 국방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우리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예전에 모 대통령께서는 다시 받아야 된다 하셨는데 저는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안 받는다 하셨죠. 계속 용역 주자 하시던데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도 용역 주면 안 되냐. 국회도 용역 주고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용역을 안 주는 이유가 아까 우리 박경대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공공성을 지켜야 되는 것들 절대로 용역이 나가서는 안 되는 분야들이 있고 그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역이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의료도 용역을 뭐 말씀 민간에 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것들을 민간에 용역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국가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정부가 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기존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투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도 사실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빨갱이로 몰리고 친일했던 사람들이 국가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상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리 노조 하는 분들이 왜 정부가 빨갱이가 부르는지 한 번 더 다시 바꿔서 생각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은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보통 이제 그 언론의 토론회에 가면 막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노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초청을 일부러 안 하신 거.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당사자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저희 뭐 그 국민TV 더 IMP터는 정말 혹시라도 노조운동이나 이런 그 아까 그 박경도 부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노조가 사실은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 최전선에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종종 저희가 모시고 정말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노동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과격한 불법 투쟁 시위만 일삼는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벌써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고 훼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언제라도 여기 두 분과 함께 토론으로 설득하실 수 있다면 저희가 청와대까지 가겠습니다. 설득조차 못하는 임금피크제, 이제라도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IM부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